용감한 토크 단디. 오늘의 주제는 관광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해가 관광산업의 전국 시도가 목을 맸다 아닙니까? 우리 울산의 옆 동네 부산부터 한번 보입시다. 부산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한 10년 됐는데 그 중심에 해운대가 있습니다. 센텀시티가 개발되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고 거다가 공장 없는 첨단 산업을 유치했고 또 마린시티가 형성되면서 요트장뿐만 아니라 해운대로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갖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아파트 풀백만으로도 야경이 이쁘다 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볼거리하고 원도심의 먹을거리가 해외로 알려져가 호떡 하나로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중국 관광객들이 찾는 첫 번째 코스가 쇼핑 아닙니까? 이런 쇼핑몰을 찾아오는데 부산만 해도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에서 위쪽으로는 천년 고도를 자랑하는 경주 문화관광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도시 하나에서부터 문화 유적지까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생긴 황리단길은 음식부터 해가 선물, 관광, 한복 체험까지 이게 전부 거리 한 곳에 모여있다 아닙니까? 경주 먹거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요 땡땡빵 아닙니까?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까지 알려져 있다 합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다 이 빵 하나씩 사가갑니다. 이렇게 부산이든 경주든 자리 잡게 된 데는 끊임없이 홍보하고 연구하고 또 홍보하고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려서 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울산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입시다. 울산시도 몇 년 전부터 관광도시를 외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결과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울산을 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타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고 자랑할 게 많은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질 않아갖고 마음이 아프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뭔지, 어떻게 하면 더 알리고 사랑받을 수 있을지 용감한 토크 단디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경주도 봤고 부산도 봤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울산이 끼어 있는데 뭐 네 분 같은 경우는 울산서 자라나시고 뭐 울산에 대해 원하실 거 아닙니까? 울산이 과연 저런 경주나 부산같이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지 김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외지에서 많이 찾는 부분이 이제 간절곶이라든지, 예, 영남 말버스라든지 장생포라든지 대공원, 중구 대숲, 또 동구에 가면은 대왕암, 그 옛날 울기등대라죠. 그런 거. 또 그 외에도 망해사, 처용암, 또 선바위, 또 학성공원, 서생외성. 뭐 시장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깔고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시네. 가볼 만한 곳은 정말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 간절곶이 혹시 그 동네 부근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고향이죠. 그쪽 삐알이죠. 그쪽 삐알에서 태어났는데 이 간절곶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루의 시작은 해가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간절곶 해가 허락을 해야 대한민국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동북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MBC에서 간절곶 해가 떠야 반도의 아침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CNN 정도였으면은 간절곶 해가 떠야 아시아의 아침이 온다 뭐 이런 워딩을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스토리가 저는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름 휴가 끝나고 강릉에 이제 그 커피숍에 그 박이추 사장이 하는 애매한 커피숍이라는 걸 가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커피를 좀 또 좋아하니까 거기 갔었는데 아침 한 10시쯤 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번호표로 아침 10시에 번호표를 번호표를 뽑았어요.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해장국집도 아닌데? 예, 그렇죠. 한 시간 정도 가까이 기다려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그 집이 근데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박이추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1세대 바리스타, 최초의 바리스타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쪽에 가면은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곳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간절곶도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하면 유럽까지 다 했어도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간절곶은 그 한국의 이 관광지를 떠나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아시아에서는 예. 앞으로 간절곶 해의 성낙 허가를 받아야 아침이 시작하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사실 간절곶은 간절하게 바라면 말 그대로 간절곶에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예. 스토리를 정말 이렇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간절곶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뭔지 아십니까? 글쎄 뭐죠? 간절곶에서 가장 유명한 저는 상품. 커피라고 봅니다. 그래도 보니까 관광객들은 좀 아는지. 햇빵. 아시네요. 햇빵 역시 아닙니까, 우리 햇빵. 김 박사님은 그렇습니다. 그 간절곶 햇빵 정말 줄 서가지고 사는 걸 보고 야, 이 간절곶에 특산품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간절곶 햇빵 제법 유명합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전입니까? 왜 그 저 동물 잡는 게임 왜 거기서 포켓몬스터로. 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 났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알려졌죠. 예, 예. 자 일단은 바다로서는 일단 간절곶이 있고 자 육지로 한번 와볼게요. 자 시내 들어오면은 또 그 우리나라 뭐 전 국민들이 왜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 있잖아요. 예, 수변에서. 그렇죠. 예, 예. 바로 이제 태화강 심리대 숲이죠. 이 심리대 숲이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는 정말로 축복을 주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톤 치드는 그 침엽술이 뭐 소나무나 전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히노키 나무라 그러죠. 그 편백나무. 편백. 편백나무가 그 이 침엽수 중에서 제일 많죠. 제일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제일 많이 나는 나무보다도 2배 이상 대나무가 스톱피치를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태화강에서 이 휴식을 취하고 이 산책을 한 분들 중에는 들어는 이 건강을 거기서 많이 고쳐졌다,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거기서 들립니다. 그럼 합대해야 돼.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픈 분들 좀 다 안 했으면 낫더라. 좋겠어요. 거기만 맞습니다. 가면은 예, 예. 만성질병은 치유가 되더라. 그 실질적으로 또 그런 효과를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자주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단 이바구 크더라 이렇게 합시다. 크더라. 이바구 거리.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사실 태화강 중변에 보면 심리 대숲 있죠. 그다음에 또 다양한 희귀 오류들 여름에는 백로, 봄 가을에는 또 희귀 오류, 겨울에는 떼까마귀, 철새, 예. 철새공원. 예, 예, 그렇죠. 이 정말 이렇게 계절에 맞추어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흔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관광에 인식을 트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지금부터 관광에 초점을 맞춘다면 울산이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이 정말 많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주변에서. 저게 과연 그 전국적인 관광지로서의 효용이 있는가라고 약간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그 사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만족한대요. 만족하고 예.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대숲 하면은 대나무 하면은 그 담양 아닙니까 담양. 그렇죠. 담양 녹주건을 갔다 온 사람들이 녹주건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중록은 아닙니까? 중록은이 중록이라 갑자기 이게 배가 고파. 중록은 예, 중록은보다 훨씬 낫는데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낫느냐 하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돈을 안 준다. 거기는 2,000원 받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녹주건에 중록원은 야트막 산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서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 오르막 내리막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평지라서 좋다. 연세 드신 분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 대숲뿐만 아니고 사시사철도 이 꽃도 있고 강도 있고 또 뭐 산도 있고 이래서 뭐 그림 같은 풍광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정말 이게 태화강은 전국적인 그런 관광지로 키워나가기에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 지금 저는 이제 신부님 봅니다. 예. 태화강을 이 중심으로 해서 볼거리 정말 많습니다. 거 가보면은 관어대도 있습니다. 관어대. 네. 그러니까 관망할 간제 고기였자 고기를 바라보는 그 바위도 있어요. 바위, 방구 있고 더 올라가면 큰 방구 있죠. 선방구, 선바위. 이래서 태화강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역사적인
또 이바구거리,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이 바로 중구 대숲입니다. 저는 심리 대숲에 최근에 얼마 전에 갔다 왔었는데 제가 좀 체력 관리를 해서 한번 더 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재미나는 체험 시설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면서 자기의 배에 나온 비만도를 측정하는 그 구조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거를 통과를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거를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해서 체력 관리를 좀 해서 한 번 더 다시 가서 그 인증샷을 좀 찍어 올까 그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같이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합시다. 왜 중구 대숲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느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ABF라고 들어봤어요. 아시아 버더 페어. 예. 아시아 버드 그때 페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미 관광객을 홍보의 역할을 관광 올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했는 겁니다. 그런 그래서 것도 있죠. 예. 그 이후에 예. 외지분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다음에 또 거기 아까 말하는 백로 여름에는 백로고 겨울에는 때까마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화강 대숲이 좋은 이유가 강하고 대숲하고 산하고 전부 네, 어우러져 있고 도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리트. 그러면은 네. 자 심리 대숲을 보고 자 성남동 쪽으로 가서 가볍게 식사하고 또 요즘 중구가 또 조형물 막 세우고 해가 좀 옛날 원도심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다시 바다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한 교수님 또 네. 방어진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특히 이제 그 대왕항공원이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그 울산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한 것도 보면 이제 여기를 경관기본계획상으로도 글로벌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또 뭐 한 번 갔다 온 분들은 사실 뭐 기억에서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풍광을 자랑하고 있죠. 제가 그 관광객들하고 인터뷰를 이리 해보면은 이래요. 뭐래. 아니 문무대왕릉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게 있는 줄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 됐으면 얘기가 많습니다. 댕바인지 대왕인지 문무인지는 백사장이 있는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송림이 있고 또 방어진 항이라고 하는 그런 또 포구 항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더 매력이 있죠, 사실은. 대왕암 둘레길 한번 걸어보셨나요? 예, 제가 걸어봤습니다. 저는 모 단체에 좀 있을 때 그 구성원들과 함께 아예 거기에 한번 둘레길을 걷는 코스를 견학 코스로 잡아가지고 정말 오전 반나절을 이렇게 여유 있게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 울산에도 이렇게 있다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였고 그 바닷길을 또 긋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 술도도 있고 그 옆에는 또 성끝마을이라고 하는 벽화로 조성된 그런 마을도 있고 이 나름의 동구 쪽에도 정말 관광 자원화할 만한 좋은 절경을 가진 정말 좋은 곳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것을 많이 느끼게 하죠. 또 울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고래 있잖아요, 고래. 그럼요. 울산하면 고래죠. 그렇죠. 여기 근데 누가 지어낸 거예요? 3대가 복을 쌓아야 고래 본다 이거. 그 누가 지어낸 거예요? 이야기하기 나름이죠. 제가 방금 그 김 박사님 말씀하신 지어냈구나 보니까. 그 은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국에 있는 고래 광경선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진짜 것처럼 보잖아요. 진짜 고래가 그 만에 서식을 합니다. 아예 365일 서식을 하니까 배만 출항을 하면 무조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고래는 지나가는 고래라고. 그러니까 이 고래가 일본, 그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이 고래가 똑같은 개체수가 똑같은 DNA 가진 고래들이 그냥 먹이사슬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것이 여기 고래들이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일본 고래가 비자 없이 중국 가요. 노비자를 불법 체류하러 오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한 말씀은 그 계절성 이동성이지 그만에 서식하는 고래가 아니다. 그래서 고래바다 여행선의 이름 또 명명을 한 부분은 광경선 가면 100% 고래를 볼 수 있다는 개념이고 고래가 사는 그 바다를 여행하는 선이다 해서 고래바다 여행선인데 그런 와중에서 연판 고래를 본다면은 그 3년이 아니고 제가 많이 낮췄는 겁니다. 원래 10년 덕을 쌓아야 공덕을 쌓아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거. 이 고래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뭐 오늘 김 근데 제가 박사님이 뭐 보니까 안지 막 신이 나셨는데 김 박사님께서 예.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 아니. 오늘 상당히 겸손하시네. 장생파 하면 또
고래고기인데 너무 비싸요. 시가대로. 네, 너무 비싸요. 알고 보면은 안 비쌉니다. 근데 그 비싸기도 하지만 또 이게 고래고기에 대해서는 기호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무슨 맛으로 먹지 하는데 그 뭐 배워가는 중입니다만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 아니, 좋아하고요. 비울 필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비싸니까. 이 우리가 고래 축제 하면서 네. 이제 또 고래 고기를 먹고 이래 하잖아요. 그게 네. 그 이제 뭐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난리 나는데 네. 정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게 그 울산사 요 지금 울산 출신인데도 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울산 출신들도 뭐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외지 사람들은 대부분 안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또 안 아니, 좋아요. 옛날에 고래고기 사이소 아니, 새끼가 그러니까 새끼에 자, 붙어있는 제 거 몰라요.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어릴 때 그런 고래고기를 먹어봐서 저는 고래고기 좋아요. 근데 우리 집에 애 셋이 있고 집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저 혼자 먹어요. 저는 그리고 전국 학회를 했는데 네.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처음 접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잘 드시는 근데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네. 그 표현하지 않는 분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축제의 포커스를 고래고기 물론 뭐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지만은 이 고래를 뭐 생태적으로 보호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알려나고 이런 쪽으로 맞춰가야지. 그 고래고기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갑자기 네. 먹거리가 됐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린다면은 실제로 이 고래고기를 자꾸 먹는데 혐오감을 느낀다 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네. 고래는 바다 해양 생물의 그 먹이 사슬을 보면 최정점에 있어요. 이미 아까 말씀한 1986년도 이미 한 근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먹이든 먹이 사슬에 최정점이 있으면 그 개체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 번식합니다. 이미 이제는 너무 고래 개체수가 많아서 그래서 속가내기, 제한적 포경을 하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장세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먹거리로 지역 경제 살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콘텐츠를 95%는 그렇게 가야 돼요. 문화적 콘텐츠를 예, 예.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 주장했던 것이 예.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이 노이 제프만 앤드루스라는 그 인디안 조스 그 울산 주인공이잖아요. 울산 귀신고래 그분이 주인공. 예. 처음으로 장생포에 예. 110년 전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학명으로 처음으로 귀신고래라는 걸 세계 한국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 것이 바로 로이 체프만입니다. 앤드루스가 했는데 우리 흔히 알잖아요. 인디안 조스. 예, 인디안 예, 조스. 맞습니다. 그분이 예, 왔었어요. 예, 예. 그 생물학자고 고고학자신데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또 그분들을 뭐 여러 가지 좀 형태로 이바구거리 스토리텔링 만든다면은 장생포가 포경이 식문화보다는 그로 인한 콘텐츠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 앞으로 풀어야 될 수는 자 이제 고래를 네. 고래를 산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네. 산으로. 할까요? 네. 그냥 자, 이거 기시한 자랑거리 지금 잠깐 이야기했는데 모비딕 나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김 교수, 김 박사님이 너무 신이 나셔서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 또 울산 하면은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거 빼면 또 울산 안 되잖아요. 영남 알프스. 예. 자랑인데 뭐 일단 그 제일 재밌는 거는요. 강원도 가도 높은 산이 많이 있지만 울산처럼 이렇게 왜 평지에서 갑자기 1000m급으로 솟아오른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이제 풍경이 아주 좋고요. 요즘처럼 이제 그 며칠 전에 저 비도 조금 왔습니다만은 눈이 살짝 내려주거나 이렇게 비가 살짝 오면 이제 밑에는 비가 와도 산 위에는 눈이 혹은 상고대가 맺히거든요. 그 풍경이 일품이죠. 근데 그걸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가서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흠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나 은양 쪽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서쪽으로 봉우리가 쭉 이어지는 그 연봉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로도. 그러니까 뭐 산악인들은 뭐 정말 좋아하죠. 산악인의 성지죠. 네. 여기를 좀 더 관광지화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등반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영남 알프스로 갈 것이냐, 관광지화를 할 것이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관광지화이거든요. 정말 봤으면 하는 억새풀 평원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를 못하고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그 억새풀이 있는 곳에서 한 번씩 축제가 있을 때 공연이 이루어지는
정말 좋은 절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영남 할포스의 관광 개발은 등반인들을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등반 체험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관광지화에 좀 초점을 적극적으로 맞춰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고등학교 공부할 때는 못 가봤고 또 대학교 서울서 다닌다고 이제 못 가보고 이제 울산 내려와서 우연찮게 이제 간을산을 이제 등산을 한번 했는데 간을제에서 간을산 쪽으로 가다가 간을산 정상으로 가다가 한 중턱점에서 이 뒤를 돌아왔는데 신불산 쪽으로 야 정말 이 절경이 이런 절경이 없는 거예요. 눈이 너무 호사를 한다. 내가 이렇게 사치스러워도 되나? 이런 정도의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정말 그런 풍경이죠. 정말 거기뿐만 아니고 뭐 가지산도 가지산 나름대로 제약산, 뭐 신불산, 뭐 다들 그런 그 아름다움, 절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정말 홍보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그런 관광지로 뭐 저 될 수 같은 있을 거라고 경우는요, 봅니다. 그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친구하고 둘이서 그 이천 배내곡에서 저쪽 밀양 이제 뭡니까 그 무슨 절이죠 유명한 표충사. 표충사 쪽으로 이제 쭉 제약선을 통해서 걸어가 봤는데 엄청 그 능선길이 진짜 좋았어요. 저는 그 능선을 한번 걸어보고는 그 다음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감동은 지금도 그냥 남아요. 제약사는 지금 케이블카가 연결돼가지고. 근데 뭐 저는 금방 아직 케이블카는 안 타봤는데 하여튼 이 코스 벤에서 표충사로 표충사에서 벤을 쪽으로 신불산에도 뭐 케이블카 연결된다 하더니 그 얘기는 지금 나오고는 있죠. 그 뭐 문제점 이야기하면 별도 시간이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 이렇게 아니 서있어 가 보니까 네. 아니 산악 궤도 열차도 있더라고요. 곤드라도 있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만 거 다 있죠. 예. 오만 거 때만 거 다 있어요. 네. 아니 유도 말이야 설악산도 있고 지금 밀양도 있고 삼천포도 있고 그 뭐 오만 데 다 있는데 울산만 10년 동안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아이고 이제 된 데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이 제일 먼저 된 나라가 어디냐면은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케이블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다 걷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좀 지금 이야기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연공원법 23조의 2에 보면은 생태축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생태축이라는 것은 우리 낙동정맥, 우리 신불산이든 간을산이든 낙동정맥을 그것도 생태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태축을 중심으로 일단 150m는 안 돼,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150m는 완충지대라서 뭐 잘하면 되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300m 정도의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신불산이든 간을산이든 간을제든 300m를 떨어져 버리면은 낭떨어집니다. 벼랑입니다. 벼랑. 그럼 설치할 데가 없어요. 법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장 지난번에 했던 분들이 제가 그렇게 이거는 법에 규정돼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지 아닙니까? 우리 김덕임 전 청장님 잘하듯이 그랬는데 아니, 이게요. 이게 최종적으로 불가 판단 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시장인은 지위를 가지고 그거를요. 지금 자꾸 수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그냥 대항하면 합시다. 그거 안 돼요. 대화도 해야죠. 예. 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돼야 되고. 제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영이 잘 되는 거는 통영이 관광 이쁘나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동피랑 서피랑도 있고 그다음에 섬 투어도 있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거기 가서 최근에 자, 보세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울산 이런 속에 것들로 통영 속에 왔어. 네. 관광객으로 와서 케이블카를 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난번 산악영화제 얼마가 왔는지 아십니까? 5일간 했는데 4만여 명 왔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만 얼마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만 얼마는 예.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 이야기고
거기에 온 사람은 4만 얼마 맞아요. 그 맞는데 근데 평소에도 그 기간 동안에도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오는데. 저 변호사님, 그 케이블카 문제는 그만하고 저도 마지막 한 말씀 할게요. 아니 뭐 그만하자면 어쩌고 합니까? 아, 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한 수 더 떠서 노선 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KTX역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연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교통수단으로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예 지금 노선을 KTX역에서 바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지금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너무 그렇게 진짜 막 지르시는데 아니 왜 거기서 해요? KTX역에서 바로 연결하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3m, 3km 이상 이렇게 2km 넘고 3km 이상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아니 숫개 앞에 누가 못해요? 안 되는 거 풀어가는 거죠. 상기자는 관성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토론하시고 한 군데 또 남았습니다. 뭐가 이리 보물이 많아요 울산에. 그래. 방구대 안각화 또 있잖아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엄청 또 하실 거죠 또. 네, 방구대 안각화 정말 울산에 정말 소중한 유적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95년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문화재청에서 이거를 세계적인 고대 선사 문화재인 만큼 이거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사연댐에 지금 그 방구대 안각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수위 조절, 이게 이제 훼손이 되지 않으려면 댐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것과 지금 댐 수위 조절을 일정 수위로 해버리게 되면 울산시의 어떤 시민들이 먹어야 되는 식수의 66%가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방구대 안각화 보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식수 문제 확보도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난제가 아닐 수가 없고 그러면 모자라는 만큼의 식수를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뭐 운문댐이라든가 이마댐이라든가 밀양댐 이런 데의 물을 우리가 함부로 끌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자체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 사실은 이제 문제긴 문제인데 정말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네. 그 재밌는 게요. 우리 문명대 교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70년도 말에 그 천전리 각석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거 방구대 안각화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연댐은 65년부터 이제 지어진 거 맞죠? 맞죠. 예, 65년 지어져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잠겨버리죠. 근데 이 방구대 안각화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 안 봤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천정리 각석을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그 국보로 봐서 1973년도인가 이제 국보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방구대 안각화는 그냥 뭐 던져놓은 겁니다. 던져놓은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관광, 좀 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5년에 비로소 이제 그 국보로 지정이 되거든요. 285호. 예, 예, 대단하십니다. 그 전에 지방문화재도 지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문화재 지정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 봤던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 어떻게 돌로 새겨서 할 수 있겠는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그런 걸로 아마 그 금속으로 찧어서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판단을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황성동이가 거기서 화살총 맞은 고래고기 고래뼈. 발견됐다 아닙니까? 그게 신석기 시대의 그 유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 방구대 안각화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주하고 안 바꿀 정도로 유물적 가치가 있다. 경주 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방구대 안각화의 중요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죠. 이 과거에는 그 노르웨이의 그 알타, 사미족이 만드는 알타 그 안각화가 가장 먼저 고래를 잡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04년도인가 그 영국 BBC가 와서 이제 우리 알았어요. 현재 울산에 있는 저 방구대가 가장 먼저 고래를 잡았던 곳이다 하고 영국 BBC에서 방송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신석기 선사시대 그러니까 신석기가 보통 한 4천에서 7천이잖아요. 그래서 울산 방구대는 7,000년 전 선사 선조인
울산의 선사선조연이 최초로 거의 만들었다. 예. 그 이후에 제가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 나온 이후에 그럼 고래를 잡으면 혼자서 못 잡았을 거 아니냐. 그럼 누군가는 명령체제가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부축국가가 바로 울산이다. 거기 보면 카누가 있어요. 카누가 있는데 그 배를 가지고 고래를 잡았으니까 세계 최초로 배를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울산 선사선조연이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느냐. 제가 끊임없이 그걸 오늘 주제가 주장했고. 뭐야? 스토리텔링 같은데.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상합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할게요. 예. 바로 카누 것이면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울산이 공업도시가 카누는 배잖아요. 현대 중공업 유명하잖아요. 벌써 7,000년 전부터 배를 만들었으니까 저 현대 중공업이 유명하다. 그다음에 고래잡이를 하면은 거기 기름을 식용따지면 기름도 정제하고 정유를 하잖아요. SK 유공. 그래서 유공이 유명하다. 제가 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방구대 말씀만 하시는데 그 골짜기는 방구대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유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종료도를 겨룰 수는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까운 유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경주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신라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라만 얘기하는 그 시각은 사실은 일제시대 식민사관의 저는 잔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구대도 보면 찬찬히 우리가 좀 이렇게 짚어보면 지금 열심히 말씀하신 뭐 방구대 암각화하고 사실은 그 이제 지금 이름 바꿔가지고 대곡리 암각화라 그러고요. 반구대는 그 암각화가 있는 골짜기에 있는 또 다른 바위 덩어리 이름입니다. 이제 동네 이름도 이제 반구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약간 한 2km 상류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천전리 이제 각석이 있는데 그 각석도 왜 먼저 국보가 됐냐면 거기는 이제 한문이 새겨져 있거든요. 진흥강화가 관계되는. 그래서 이제 먼저 중요하다고 봤고 그림밖에 없는 곳은 이제 좀 덜 중요하다고 그때는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실수한 거죠. 그리고 청장님 뭐 우리 김 박사님 그 주장했다 7,000년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은 아까 우리 그 신변 얘기한 대로 그거는 다행히 신항관 인입도로 유적에서 당시에 이제 고래뼈 화살촉 박힌 고래뼈가 나와가지고 그 시기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아 떨어졌고 조선 얘기도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마다 사실 암각화 그림 속에는 우리가 고래 그림만 주목하는데 배 그림이 5개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게 거기 사람 많이 탄 건 한 20명 정도 탄 그림이 있거든요. 카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자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집단 사냥을 했을 거고 당연히 이제 지휘 체계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그 이후로 이어져서 울산이 성곽 도시다 보니까 이 울산이 또 해안가에 있는 그 성곽이다 보니까 여기는 전부 이 전선 그러니까 군함을 만들던 그런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반구대 암각화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 역사 시대에 쭉 전선을 만들고 다시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 조선소가 또 생긴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고 보여지고요. 가고 싶다 울산 여행. 가고 싶은 울산 여행지를 크게 7섹터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간절곶부터 가보입시다. 간절옥조 조반도락해가 간절곶에서 해가 떠야 반도의 아침이 온다 안 합니까? 그래서 1월 1일만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에 웅장한 새해 전기를 받으면서 소원도 빌고 1년 내내 만사 형통도 기원하고 또 여기에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가 이 우체통에 넣으면 그 마음이 다 전달된다 안 합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울산 도심의 보물 심리대숲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심리화되는 대숲을 걷다 보면 건강한 기운이 온몸에 퍼진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내 몸 챙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심리대숲으로 온다 하지. 그리고 대숲 위에 떡 자리 잡고 있는 백로대 안 보이소? 겨울에는 또 떼까마귀가 장관 아닙니까? 이런 게 도심에 있다 보니 근처에 있는 성남동도 같이 덕을 본다 하네. 여기다가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 붙여놓이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은 이어서 쇼핑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간다 아닙니까? 자, 이제 방어진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내에서 접근하기는 좀에 불편해도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대왕암 공원이 있습니다. 송림과 어우러져 갖고 특히 서울 사람들이 좋아한다 카지에. 자, 여기는 장생포입니다. 울산하면 고래, 고래하면 울산. 박물관 갔다가 좀의 규모는 작지만은 고래 쇼도 보고 고래 문화마을도 있습니다.
또 장생포 하면은 국내에서 하나뿐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있다 아닙니까? 한 5번은 타야 한 번 정도 고래를 볼까 말까 해도 속는 셈 치고 한 번쯤은 이 배를 타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언양에 있는 방구대 안각하러 가봅시다. 선사유적지라 해서 문화재청에서 가장 아끼는 곳인데 7,000년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고래도 사냥하고 호랑이도 잡고 이 배까지 만들어 탔다는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반구대 안각화를 경주하고도 안 바꾼다 카대예. 자, 이번에는 영남 알프스입니다. 1000m 이상의 7개 봉우리가 딱 둘러싸고 있는데 예. 스위스의 알프스만큼 이쁘다 해가 산악인들은 이곳을 영남 알프스라 부릅니다. 최근에는 산악 영화제로 더 힘을 받고 있지에. 케이블카를 놓자 말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악인들에게는 이 영남 알프스가 한 번은 꼭 오고 싶은 로망의 산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울산의 매력 덩어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귀중한 울산의 보물들을 우째 알리고 우째 사람을 오게 하고 우째 해야 될지 단디 한번 짚어보입시다. 네. 자, 이번에는요. 자, 이 뭐 관광거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많이 보아주고 또 이렇게 많이 즐겨주고 해야 이 관광지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지들의 그 문제점과 그리고 보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1번으로 찝었던 간절곶. 접근성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면 행사를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가용 가지고 오고 또 자가용 일반 시민은 가져가지도 못해요. 다 통제해버리고 뭐 셔틀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사실 행사 끝나고 그 추운데 말이죠. 빠져나오는데 아까 뭐 2시간, 3시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대중교통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 저는 철도입니다. 뭐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는데 다행히 남창역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동해남부선 이제 만들면서 그 서생역에서부터 남창역 사이의 구간에 이제 신설 선로가 또 들어가고 하면서 이 선로가 그 폐지된 선로도 가깝네요, 보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반도 끝 조금의 그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철도선을 조금만 연결하면은 사실은 서생역, 남창역, 간절곶 이렇게 순환선도 될 수 있어요. 아니 꼭 좋은 철도 아니라도 일본 같이 왜 푹푹 네, 고마 열차도 되고요. 네, 모노레일도 되고 그 이제 교통수단은 어떤 것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간절곶의 문제점은 두 가지인 게 그 대왕암이든 심리대 숲이든 뭐 거기 관광객들을 풀어놓고 1시간 있다고 오느라 2시간 있다고 오느라 그러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시간을 다 어기면서 늦게 온대요. 근데 간절곶 가서 1시간 보라 이러면은 30분 되면 다 모여 있답니다. 그만큼 그 연계된 관광지가 없다는 없죠. 게 네.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뭐 누가 지금 이게 동해안 그 해안 벨트가 형성됐다, 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울산에서 내려오면은 온산공단에서 그 이 해안선이 그 없습니다. 끊어졌죠. 없죠. 근데 저 부산에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원전에서 해서 또 내륙으로 돌아와서 와버려가지고 이 간절곶이 고립된 맞아요. 섬처럼 섬이에요. 그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 했을 적에 오늘 간절곶 갔다가 어디 가야지 어디 가야 했는데 어디 가야지 할 곳이 없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게 그 진화하고 이제 연계시켜 가지고 진화에 있는 그 서생포 외성 이것도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우리가 아픈 역사하고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뭐 아프고 부끄러운 것도 우리 역사예요. 뭐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서생포 외성에는 그 일본 그 임진왜란 때 갓도 교마사 가등청정이 이제 주둔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포악했어요.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코 베고 귀 베고 해서 일본의 코무덤 귀무덤을 만든 그 장본인이에요. 그만큼 이게 악독하게 우리 백성들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고 일본으로 가니까 우리 백성들이 쾌제를 부른 겁니다. 쾌제라.
청정 나가네. 그래서 캐자라 청정 나가네에다가 캐지나 칭칭나네 이게 여기서 발생을 한 겁니다. 제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그런 스토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이 서생포 여성 앞에 어떤 기념관 그 캐기나 칭칭나네 기념관 지어서 한다면은 그 일본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우리 나라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역사 교육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거든요. 지금까지 관광의 패턴은 거의 정적인 관광이었어요. 만들어 놓고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관광의 유형을 동적인 관광을 만들어내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연계, 아까 말씀은 외성이나 조명이잖아요. 조명연합군하고 얼마나 붙는 거잖아요. 이런 다 연계해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그 호시 우보라나 좀 이렇게 체계적이지만은 천천히 갈 수 있더라도 그런 형태로 해야 체류형 관광되고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비단 이게 간절곶 같은 경우는 일을 1일만 자꾸 가긴 하는 건데 우리가 상시로 그 간절곶을 방문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도 좀 구축을 하고 또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물론 그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은 우리 관 주도로 해서 좀 풀어내야 되죠. 그 누구든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1월 1일 행사인데 사실 그 지금 그 간절곶 가보면은 그 1월 1일 날을 위한 그 장소 그 의미 이상을 찾지를 그렇죠.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고 그러면 해는 1월 1일만 뜨느냐 날마다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행사를 좀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획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차든 저는 뭐 모노레일이 트램, 예 트램, 모노레일이 트램 전에 있잖아요. 우리 순천만에 가면은 순천만에서 그 한 뭐 시속이 한 5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모노레일이 상당히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아까 그 남창역이라 그러는데 남창역보다 저는 서생역이 바로 거기 있어서 서생역에서 간절곶에서 진화 해수욕장 요렇게 하면은 아니요, 그 이유는 남창역이 더 크고 아, 또 항저에서 뭐 어쨌든 그럽시다. 아까 예. 말씀하신 원전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할 필요가 있다. 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원전 지원금이 있습니다. 원전 지원금이 저는 며칠 전에 이제 그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지금 원전 지원금이 쌓여 있는 게 2,050억이 있대요. 2,050억이 있고 또 해마다 한 100억 정도가 지원을 해준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동네에 그냥 뭐 다리 놔주고 뭐 하고 하면서 서로 막 이익권이 있어서 서로 사오고 뭐 두드리 패고 난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주민 전체의 이거 편익 시설을 위한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하면은 이 간절곶 정말 손쉽게 빨리 개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울산 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심리대 숲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과 보완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부터 얘기할까요? 예, 심리대 숲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예, 이게 주거지역이나 뭐 상업지역도 아니고 하천부지라는 이제 태생적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태화강에 큰 홍수가 지면 재작년에 차밭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대공원까지 물이 범람해가지고 넘쳐 흐르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사실 면적은 뭐 도시면 50만 평방미터나 돼가지고 아주 큰 면적이고 또 공원으로 지정된 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설치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해까지 보면 왜 여기도 남산하고 연결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짚라인. 짚라인을 설치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하부 그러니까 태화강 대숲 쪽에 설치할 공간이 거의 안 나왔답니다.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된 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고 또 하나가 이제 남산로의 사실 소음입니다. 바로 맞은편 이제 남쪽에 태화강 건너편에 이제 남산로라는 큰 도로가 있는데 대숲에 들어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 소리 때문에 사실은 좀 시끄러워요. 신경 쓰여야 합니다. 그게 만약에 소리가 안 나고 고요하다면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그거 하나가 유일한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리고 이제 더 이 외연을 확장해서 얘를 더 키우려면 건너편에 있는 남구의 남산과 태화강과 대숲공원을 좀 이렇게 꽃이 끼우듯이 연결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으면 또 더 좋겠다. 이제 하천 부지는 법상으로 이 고정 지상물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즐길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냥 힐링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강변에 있는 불고기 단지하고 또 남산 주변으로 있는 그 현재 만약 차가 지하로 간다면은 보행자 중심으로 여유 공간을 만든다면은 그 하천 부지를 이용하는 캔틀레버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이 있어요. 그 공법을 쓴다면은 주차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거기에 캔틀레버를 해서 거기에 화장실들 만들고 고정 지상물을 못 하니까 그걸 만든다면은 그걸 보완할 수가 있죠. 특히 불고기 단지의 그 상권 활성화도 야간 위주의 뭐 야참을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차장 확보, 캔틀리버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굉장히 태화 강변을 그대로 생태공원으로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제도 상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죽이잖아요. 그래 죽공예, 죽부인, 죽부에게 죽숨도 팔고 죽밥, 예, 맞아요. 죽국과 밥을 대나무 밥도 만들고 죽통밥. 예, 뭐 이렇게 만든다면 충분히 특색이 있는 이 지역 먹거리 뭐 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태화강 불고기 단지에 불고기가 주가 아니에요. 예, 물론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그 3호동에 이제 처세 홍보관이 곧 지어지더라고요. 근데 처세 홍보관이 곧 지어지면은 그리고 오산대교 있고 오산대교 밑에 하부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산대교로 해서 3호동 건너가서 그런 처세 홍보관도 보고. 근데 저는 아까 우리 김동임 전 청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홍보관뿐만 아니고 그 죽제품 관련된 것들을 그 기념품들 만들고 하다 못하야 등걸로 효자손이라도 그렇죠. 만들어야 돼. 예. 효자손이라도 뭐 좀 팔아야죠. 우리 어릴 때 뭐 저 소쿠리 뭐 이런 거 대수 이 소쿠리는 많았잖아요. 뭡니까? 바구니지. 이런 것들을 쪼매나게 애들이 와서 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공계가 공간들도 있어야죠. 만들고. 사실은 이거 지른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정말 울산 시장이라면 당장 그 부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떼까마귀나 백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태화강 환경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노력은 우리가 했죠. 그걸 살리려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남산로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터널로 파고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조금만 우회시키면 돼요. 아니면 현재 도로 상태에서 뚜껑만 덮으면 됩니다. 현재 이 토목 기술로 위에다가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킬로 터널도 지금 뚫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만 그 구간만 살짝 뚜껑을 덮어주면은 소음은 일단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도로까지 폐도시키고 안쪽으로 터널을 뚫어 들어가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자꾸 중구, 남구 쪼개서 갈라서 보고 있는데 같이 봐야 되거든요. 태화강 사이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냐면은 지금 그 남산로변에 주유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자리에 주유소 저는 지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괜찮았죠. 그 주유소 자리에 아까 말씀들 하신 그런 거 태화강 대공원에 집어넣을 수 없는 시설 편의시설, 서비스시설, 공공시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식당, 레스토랑이 들어가도 되고 카페가 더 들어가도 되고 체험관이 더 들어가도 되고 그런 거죠. 제가 지하에 차도도 만들겠지만은 대하 강변에서 무슨산까지 남산을 통해 무슨산까지 제가 케이블카를 만들려 해서요. 그러면 관광도 되고 또 적지만은 교통의 수단도 일부 될 것이다. 예, 거기 더 그래서 보태면. 제가 그 당시 계획은 예. 대하강변에서 무수산까지, 무수산 정상까지 케이블도 만들고 지하차도 만들고 무허가를 철거하고. 하여튼 스케일 아니, 무슨 그러니까 케이블을 거기- 내놓습니까? 아니요. 얘기 맞아. 근데 제가 못했죠. 인기가 끝이 아니, 근데 났어. 진짜 그거와 함께 거기에다가 교육 콘텐츠를 접목을 시키면 정말 계절별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희귀 어류들을 또 우리가 희귀종을 접할 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생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을 접목시키게 되면 사실 그 목적으로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네. 말씀인데 거기도 보탤 게 있어요. 네. 거기도 그 남산 위치 그게 좋은 위치인데요. 일본에 왜 기타 큐슈에 가보시면 무라사키 강이라고 거기에 이제 하천 정비하면서 거기도 살고. 예. 그 강을 바로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체험 그 공간 안에서 강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태화강에도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무라사키 강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물고기 별로 없어요.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조그마한 거 한 마리가 앞으로 싹 지나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강물 위에서 지금 보시면 뭐 때때로 올라오는 물고기가 아니라 울방고기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구경거리가 되고요. 그 자체가 지금 바로 교육이 되는 사실 거죠. 코펜하겐에 인어 동상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그래서 그런 투자가 그런 필요합니다. 어떤 예. 거를 많이 이게 홍보를 예,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자, 이번에는요, 울산 방문 관광객 선호도 1위입니다. 바로 대왕암. 대왕암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예. 지금 우리가 대왕암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이런 누구 뭐 상골차다 묻으면 이거 의미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대왕암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용머리다. 예, 용의 머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얼마 전에 설도 쪽에서 이 대왕암을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정말 용머리 같아요. 용초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주도의 용담보다도 더 용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 그 어풍대 쪽에서 바라봤을 때 거기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이 용굴이에요. 용굴. 그 용굴에서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용굴에서 용이 들어가서 성취단을 넣고 머리가 완전 나와 있는 그런 형상이다. 네. 그 몸통은 그 대왕암 대왕암 공원 안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스토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굴 속에서 용 가족들 있고 그 새끼들이 덕시글거리고 막 이런 상상들도 되는 거예요.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 인어공주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보면은 별가이를. 근데 관광버스가 몇백 대 옵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오는 건데 이야기거리 어떻게 만드느냐. 또 미라보 다리 가보니까 우리 태화강보다 못하대요. 무슨 세월이 흐르고 종도 흐르고 사랑도 흐릅니까? 뭐 말하냐면 우리 태화강이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또 그 니빙워터 웨스트사이드라는 캐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캐나다에 가면 아주 적은 예배당이 있는데 여기 다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뭘 주제로 했냐? 사랑이라는 거. 뭔가 로맨틱한 그런 얘기거리가 있으니까 관광지가 된다. 그게 스토리텔링인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왕암 특히 대왕암은 아까 우리 신변이 말씀한 대로 그 용머리인데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풍령심이라나 풍령심. 상상 속에 기라는 동물을 늘 이렇게 바람은 마음을 불어하고 눈을 들어 이렇게 되는 그런처럼 이 용이는 뭔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상상성의 동물이잖아요. 그럼 뭘 지키느냐? 외국으로부터 우리 민족, 우리 신라 민족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여망들을 담아내는 거거든요. 용이 뭔가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가 뭐냐면 주로 불교였습니다. 호국 불교, 나라를 지키는 불교가 성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뭘 생각하느냐? 그 대왕암의 해상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을 하나 세워보자. 정말 아예 뭐 중국이 아니라 우중국이라도 그만이 큰 불상이 해상 불상 하나 씌운다면은 거기에다가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주고 지역 주민을 박사님, 저는 지금도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브랜카드 들고 시위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종교 개념 떠났어요. 만약에 크게 불상을 하나 세워 놓는다면은 향 팔고 초 팔고 염주만 팔아 먹고 살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고래관광인데, 고래관광은 우리 이제 김 박사님한테 물었다가 첫 질문 드렸다 큰일 날것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했어. 아니, 이게는 문제점보다는 보완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김 박사님 계시는 동안에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인프라가 갖춰졌고 또 고래 특구도 되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산단 한가운데 섬처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넓은 공업지역 한가운데 마치 섬처럼 뭐 거기도 공업지역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남아 있는 마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가도 그 산업도로를 따라 들어가서 이제 도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역시 철도입니다. 거기는 다행히도 일제시대 때 울산 개발을 하면서 1945년 1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관보에 보니까 울산역에서부터 정확하게는 달리입니다. 달리역에서부터 갈라져 가지고 울산항역까지 들어가는 그 화물선로가 개통이 됐어요. 이 선로를 좀 활용해 보자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최근에 모노레일도 만들었는데 울산항 여기 바로 그 장생포 코앞까지 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그 장생포 문화마을까지만 불과 뭐 1km 안 돼요. 그 정도 되나? 거기만 연결하면은 그냥 철도 대중교통으로 장생포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축제도 최근까지는 장생포에서 했는데 간절곶 비슷하게 결국 셔틀 들어가고 통제하고 난리거든요. 주차장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저기 그 송창식 씨 노래 중에 뭐 고래 잡으러 가자 어쩌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동해 바다로 이게 뭐 고래 열차가 될 수도 있죠. 지금은 폭행이 금지돼 있지만 그래서 태화강역에서부터 요 짤막한 구간 화물차만 가끔 다니는 이 죽어있는 선로를 활용해가지고 철도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고래문화특구에 고래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성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거는 충분히 이미 이루어져 있다. 뭐 성공적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번 가는 거에 부모들을 이끄는 사람은 애들입니다. 애들이 부모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통해서 즐길 만한 오락적 기능이 많으냐.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보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고래 몸속 탐험이라든가 탈출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래 롤러코스터라든가 그러면서 아이들의 어떤 재미거리를 자극할 만한 그런 시설을 통해서 오락적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관광객이 실제로는 아까 뭐 대왕암이라든지 숲속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오는 게 그 무료잖아요. 장생포만 유일하게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찾아오신 관광객의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역 경제에는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장생포입니다. 꿀떡 없는 산업이라는 게 꼭 공장만 있어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관광, 이런 스토리텔링만 이 문화적 콘텐츠만 잘 연결한다면 꿀떡 없는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주변 인프라 구청 또 교통 뭐 편리 추구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콘텐츠 개발입니다. 고래 넥타이, 고래 모자, 고래 숟가락.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이래서 하수구 뚜껑도 고래로 했습니다. 보도폴로도 고래 모형을 했습니다. 가로등도 고래 모형입니다. 버스 정류장 모양도 고래 모양입니다. 또 아까 뭐 지적해 주신 인근에 들어가는 공단의 꿀떡 거기에도 고래 모형을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저녁에 문만 닫으면 사터도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색 도시 됩니다. 사터에 고래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듯 온통 좀 고래 색칠을 해서 고래 도시라는 거. 또 울산이 공예도시, 공업도시 이런 개념이 아닌 공업 이런 게 아닌 문화가 숨서는 그런 고래도시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오늘은 가고 싶다 울산 여행에 대해서 여러 패널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광산업은 당장 이렇게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앞으로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그리고 고민하다 보면은 좋은 아마 관광 그런 테마 도시가 울산도 되지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단지! 본 방송은 지난 2018년 12월 4일 도심부터 살립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왜 도심해라는 주제 방송에서 출연자가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전이 무산된 것은 사실상 도매시장 내 특정 법인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 내 특정 법인은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4년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평가 결과 첫째, 이전과 재건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의 비교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둘째, 이해관계자 간 사전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전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알려드립니다.